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 여자입니다. 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나기 그친 뒤 땅이 굳어지는 과정 같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비에 온몸이 젖고 때로는 차가운 빗줄기에 마음까지 얼어붙는 듯 했지만 결국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제 발밑의 땅은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으니까요. 제 기억 속 엄마의 모습은 늘 희미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저희 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가 떠나던 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미선아, 동생 잘 돌봐야 해. 엄마 금방 다녀올 테니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금방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렇게 집을 나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기다렸지만 엄마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는 엄마의 옷가지를 하나둘씩 치웠고 엄마가 쓰던 작은 화장대 위 화장품도 치워버렸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있던 자리는 그렇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차라리 돌아가신 게 어쩌면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본인을 위해 우리를 두고 떠났고 그 사실은 어린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는 저희를 위해 하루 종일 버스 운전만 하셨어요. 새벽 첫 차부터 밤늦은 막차까지 쉼없이 일했습니다. 아빠의 등에서는 늘 디젤유 냄새와 피곤한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저와 동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사실 제 동생 은지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에게 엄마라기보다는 작은 엄마에 가까웠죠. 아침에 일어나면 은지의 머리를 빗겨주고 서툰 솜씨로 옷을 입혔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제 등 뒤에서 은지는 늘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니, 나도 학교 가고 싶어. 은지야, 조금만 더 크면 너도 학교 갈 수 있어. 그 전에 언니가 한글 가르쳐 줄게. 밤이면 저는 공책에 글씨를 써가며 은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은지를 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은지의 앞을 막아섰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아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아빠의 지친 얼굴을 보면 차마 제 속상함까지 얹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우린 우리끼리 살아야 해. 밤마다 은지와 나란히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저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빠의 굽은 등과 몸이 아픈 은지를 보며 제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취업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는데 저희가 살던 곳에는 마땅히 취업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아빠에게 서울로 가서 돈을 보내겠다고 했고 아빠는 미안하다며 울먹이셨죠. 미선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아니야,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은지 다리도 고쳐주고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 차창 밖으로 아빠와 은지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고 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크고 낯선 도시였어요. 저는 친척집에서 잠깐 지내면서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했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공장을 많이 다녔는데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또 자리를 여러 번 옮기기도 했습니다. 제 모든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참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커요. 너무 어렸고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혼자 지내는 밤은 길고 무서웠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갈까 싶기도 했어요.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저한테 꼭 필요한 생활비 정도만 빼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 아빠에게 붙였습니다. 그걸로 아빠는 주로 은지에게 들어가는 돈으로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은지는 저와 다르게 대학도 진학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은지는 착하고 어른스럽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은지가 공부를 잘하고 제가 보내주는 돈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기에 다시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24살의 겨울 저는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낮 시간 동안 집 근처 분식집에서 서빙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그 분식집 사장님의 소개로 전 남편 최도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 분식집 사장님의 조카라고 했죠. 최도연의 첫인상은 성실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제가 착하고 부지런하다며 좋게 보셨고 자기 조카를 소개해 주신 거죠. 그렇게 최도연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들어주고 많은 위안도 해주었죠. 저는 그 남자에게 가난한 어린 시절과 아픈 동생, 홀로 서울살이를 하는 제 처지를 말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저의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 남자는 제 처지를 비웃거나 혹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건넸어요. 미선 씨 참 대단하네요. 그 어린 나이에. 대단하긴요. 그냥 악착같이 사는 거죠. 멋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 요즘 여자들 같지 않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에 외롭던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 남자도 집 형편이 그리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를 할 때 비싼 레스토랑 대신 국밥집에 갔고 영화관 대신 동네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구질구질해 보이고 참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늘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는 그 남자의 사소한 배려조차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잘 만나오다가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미선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너의 지붕이 되어줄게. 더 이상 비 맞지 않게 해줄게. 25, 그의 청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는 제가 만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제가 참 많이 사랑했던 한 남자를 만나 이루는 가정,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결혼 후 몇 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저 혼자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이제는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게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원래도 식당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계속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도 같이 돕기로 했죠. 그렇게 작은 가게를 열고 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함께 새벽 시장에 신선한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하기도 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정신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면 잠시 마주 앉아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 가게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많이 했죠. 고된 하루가 끝나고 셔터를 내린 뒤 텅 빈 가게를 함께 청소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잘 나누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고 든든했죠. 그맘때 은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다니고 자기 앞길 잘 찾고 있는 은지가 너무 대견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정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고생만 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나 보다 싶어 얼마나 괴롭던지요. 아빠는 저랑 은지 보고 엄마도 없이 참 고생 많이 하고 고마웠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셔서 한동안 정말 죽을 만큼 힘들기도 했는데 그 위로를 해준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힘들어하면 돌아가신 아버님도 눈을 못 감으신다며 저보고 마음을 추스리자고 해주었죠. 그리고 그맘때 저는 첫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위해 또 남편을 위해 큰 아픔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승우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손주도 못 보고 떠난 아빠가 생각나 눈물이 또 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그 어린 시절 우리를 두고 떠난 엄마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저와 동생을 버리고 떠난 엄마.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나는 절대로 내 아이와 가족을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딸 다연이가 태어났어요. 착하고 의젓한 큰아들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둘째 딸. 식당은 꾸준하게 잘 됐고 동생 은지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죠. 남들에게는 당연할지 모르는 생활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가게 한쪽에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남편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기에 그 방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일해야 했거든요. 아이들은 그 작은 방에서 거의 컸습니다.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TV도 보고 둘이서 장난도 치고 가끔은 가게에 나와서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귀엽다고 사탕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랬죠.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땀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식당은 갈수록 입소문이 나면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셋방살이었는데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식당도 잘 되고 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언제부터였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남편은 점점 변해갔거든요. 식당은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직원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직원도 있고 저도 가게에 상주해 있다 보니 남편은 가게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집에 와서도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볼 때가 많았죠. 예전에는 저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과도 대화를 자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말을 거는 것도 귀찮아 하더라고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면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피곤하다며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승우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잘했네. 가게에 새로운 메뉴 추가해볼까요? 손님들이 찾는 게 있는데. 피곤한데 집에서까지 일 얘기 좀 하지 마. 지친다 지쳐. 당신은 왜 나만 바라봐? 친구도 없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지독한 권태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권태기라는 게 남자 여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데
남편은 그 권태기를 유난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맘때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던가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고 싶다라던가 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 잘 커주고 식당 일 잘 되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겠느냐 했지만 남편은 지겨워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자극이나 즐거움이 필요한 사람 같았죠.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게에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30 초반이었고 한서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돈을 벌어야 해서 저희 식당에 취업했다고 하는데 큰 아픔을 겪고도 열심히 살아가려 했고 씩씩해 보였어요. 제 동생 같은 느낌이라 처음엔 안쓰럽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음도 많이 갔고요. 게다가 싹싹하고 일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직원을 참 예뻐했죠. 사장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사모님, 오늘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마감하고 갈게요. 라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저는 한서영 씨 칭찬을 많이 했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시큰둥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이래. 뭘 그렇게 대단히 열심히 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했죠. 저와 달리 남편은 한서영 씨가 별로인가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한서영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뚝뚝해지던 남편이었는데 유독 그 여자에게만은 다정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같이 있는데도 둘이서만 아는 농담을 하며 웃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좀 거슬리면서도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이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어찌 보면 제가 참 안일했던 거죠. 그리고 그맘때부터 남편의 옷에선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상한 점들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늦은 밤 걸려온 전화를 몰래 받거나 주말에 동창회라며 나가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제게는 사준 적 없는 여성옷 브랜드의 쇼핑백이 그의 차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애써 모른 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행복이 너무 좋았기에 진실을 직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늦은 가을밤이었어요. 그날따라 가슴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남편은 가게 신메뉴 개발을 핑계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우산을 들고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식당 불은 꺼져 있더라고요. 이미 집에 갔나? 엇갈렸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갔나? 생각하고 돌아서려는데 식당 뒷문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내려서 조심히 그리로 다가갔죠. 그런데 차 안에서 남편이 한 여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을 뻔했죠. 도대체 누구랑 저러고 있는지 보려고 다가갔는데 한서영 그 여자였습니다. 둘은 제가 보는지도 모른 채 차 안에서 웃고 있었고 그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낳고 땀 흘려 지켜온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지지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죠. 남편은 제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나 다 봤어요. 며칠 전 밤에 가게 앞에서. 한서영 씨랑 무슨 관계예요? 제 질문에 늘 무심하던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모든 걸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다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한서영이랑 서로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입으로 직접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서영이 우리 식당 취업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요. 그럼 최소 8개월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스트레스를 걱정하고 지친 어깨를 안쓰러워하던 그 시간 동안 그는 가게 직원과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고 이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승우 다현이는 어떡하고?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우리 솔직히 예전 같지 않잖아. 대화도 없고 나도 솔직히 좀 지겹고 건태롭고 그런데 서영이를 만나면서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당신이랑은 너무 오래됐고 이젠 그냥 가족이잖아. 근데 나도 남자야. 한서영 만나면서 설렘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냥 모른 척 가고 싶어. 당신한텐 미안해. 그의 말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태로운 관계가 전부 다 제 탓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의지했고 또 믿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었고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까짓 설렘, 그게 뭐라고 저와 아이들을 미련 없이 버리려 하더라고요. 그 태도를 본 저는 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더 이상 이 남자를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버지로 존중하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혼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죠. 남편은 사실 이혼보다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된다는 헛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제대로 내놓으라고 했죠. 남편은 지가 잘못한 주제에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니 엄청 계산적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몇 달을 다퉜죠. 남편은 식당에 대한 제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저는 그 오랜 기간 내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싸움이 치열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식당은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대신 재산 분할을 받기로 했고 위자료 그리고 일시불로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나서던 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얻었습니다. 낯선 집에서 짐을 풀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거죠. 재산 분할로 받은 집은 이사를 가는 데 거진 썼기에 살아갈 길이 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아이들을 혼자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했기에 식당을 차려볼까 싶다가도 어쩐지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예전부터 막연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을 알아봤고 낮에는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동네 작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정신없는 환경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 울던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음을 그칠 때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선생님 좋아요라고 말해줄 때 너무 행복하고 일에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 남편에게서 찾으려 했던 그 느낌을 저는 이 작은 아이들에게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반에 새로운 민준이라는 아이의 할머니가 등하원을 자주 시켜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민준이의 이모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인자한 미소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민준이가 다른 아이와 다투는 바람에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할머니께 죄송하다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살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애들 키우다 보면 다 그런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낯이 있고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민준이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 명찰을 보시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조 선생님 성함이 박미선이에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고향이 어딘지? 고향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제 고향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거예요. 아버지 성함이 박상길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향과 저희 아빠의 이름을 안다니. 그렇다면 놀란 저에게 그분이 그러더군요. 미선아, 나야 엄마. 엄마,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던 그 이름, 평생을 원망했던 그 존재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엄마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우시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 아니 엄마는 매일같이 어린이집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보러 오시더군요. 저는 이 일에 대해 가장 먼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두려웠지만 수학이 넘어 은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원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언니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했고 많이 그리워했잖아. 한번 만나봐 언니. 동생은 저보고 엄마를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 다연이는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가장 원하는 선택을 하라고 제 마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자라 저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엄마와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지난 세월을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과 지독한 가난이 너무나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연이어 은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저희에게는 좋은 분이었지만 엄마에게는 그렇지 않았고 엄마는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간 확 죽을 것 같은 기분에 매일 시달렸다고 했어요. 엄마는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미선아, 그렇게 집을 나왔지만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날이 없었어.
밥을 먹다가도 너희 생각이 나서 울컥했고 길에서 네 또래 아이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매일 밤 너희 꿈을 꿨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고 염치도 없었지.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는 그 후 재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지냈다고 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식당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돈을 모은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야. 정말 미안하다. 평생을 모은 거야. 제발 받아줘.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우리를 잊고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역시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자 지난 시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원망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와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다 함께 엄마를 만났습니다. 동생도 올라왔고 저희 아이들도 저희 엄마와 만났죠. 저희 엄마는 펑펑 우시면서도 이렇게 자기를 용서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뒤 한서영 그 여자와 바로 재혼했다고 했는데요. 가족보다 자신의 설렘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남편.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서영은 재혼 후 남편에게 사랑을 증명하라며 이러다가 훌쩍 자기를 떠나서 전처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바가지를 긁어댔대요. 결국 그 말에 넘어가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식당의 명의를 한서영 그 여자 앞으로 바꿔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서영은 조용히 식당을 처분하고 가게 보증금까지 챙겨서 종적을 감췄다고 하더군요. 소문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순진하고 착한 척을 했지만 사실은 무서운 여자였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 되니까 애 있고 나이 많은 유부남 이혼시키고 살림까지 차린 거지만요. 어쨌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은 허름한 원룸에서 지내며 매일 술에 찌들어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마치 울타리 같았던 그 남자. 또 한때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저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들기도 했던 그 남자. 그런데 전 남편의 몰락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이 모두 정리가 되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아이들이 알면 속상해할까봐 따로 아빠의 근황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것조차도 남편이 선택한 길이겠죠. 돌아보면 제 인생은 늘 무언가를 벼텨내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 없는 집에서, 가난 속에서, 남편의 배신 앞에서 늘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제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어린이집으로 출근합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웃고 주말에는 조금은 서먹하지만 따뜻한 엄마의 밥을 먹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아들, 딸과 세상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생인 은지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 아닐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을 파란만장하게 끝냈던 30대 후반의 돌싱 여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지난 결혼 생활은 화려한 독버섯 같았습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온몸에 독이 퍼지는 그런 독버섯 같은 인간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은 저하고 같은 학교를 다닌 대학 선배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인물이 좋은 편이고 인기가 워낙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꽤 유명했죠. 얼굴도 반반하거니와 성격도 조용조용 차분하니 좀 나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끔뻑 넘어가는 여자들도 꽤 많았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그 선배에게 푹 빠져서 오랫동안 짝사랑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좀 의기양양했던 것 같습니다. 인기남을 제가 차지했다는 우쭐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빚 좋은 개살구 혹은 속빈 강정인 줄은 모르고 말이죠. 저는 졸업 후 바로 전기차 관련 핵심 기술회사에 취직을 했고 선배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백수로 좀 지내다가 결국 안 됐습니다. 말이 공무원 시험 준비지 놀기만 하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러고 시간만 보내다가 뒤늦게서야 직원도 몇 명 없는 소기업에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연봉이든 평판이든 이미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 선배는 반반한 외모 하나 말고는 별 볼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배와의 결혼에 목을 맨 것은 저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선배는 연애 기간이 좀 길었음에도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시큰둥했었어요. 오빠,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오빠는 어때? 결혼? 아, 글쎄.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지 않아? 다른 것보다 내가 아직 자리도 못 잡았잖아. 우리 나이도 아직 어린 편이고. 오히려 제가 결혼하자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자존심도 상하고 지쳐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와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의 수입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는 당연히 알지만 구체적인 연봉 같은 건 몰랐거든요. 물어본 적도 없고 저도 굳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서로 술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내 월급 보면 진짜 회사 다니기도 싫어. 너는 회사도 크니까 최소한 나보다 훨씬 낫겠지? 어때? 나?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도 꽤 올랐고 추가 수당도 나오고. 그래? 그래서 얼마 받는데? 제 대답을 듣는 순간 선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를 다시 쳐다보더라고요. 자기 생각보다 제 벌이가 괜찮았던지 몹시 놀란 얼굴이었죠. 그렇게 잘 번다고? 대기업도 아니잖아. 대기업 못지않지. 우리 회사가 요즘 엄청 잘 나가잖아. 오빠는 경제 뉴스도 안 봐? 그때 선배의 표정이 엄청 밝아지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선배의 행동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권태기 온 연인처럼 좀 무심하고 나른하고 막말로 언제 헤어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눈치가 없는데 남친이 제 벌이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결혼 얘기를 꺼낸다는 건 당연히 눈치챘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보같이 그 선배가 좋았기에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지독한 콩깍지가 씌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결혼에 대한 마음이 통했기에 일사천리로 결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인지라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좀 걸리는 건 남친 부모님이 홀어머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친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사정을 듣고 저희 부모님도 조금 걱정하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 하면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시집살이도 심할 것 같고요.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나니 굉장히 쿨하신 스타일 같더라고요.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결혼을 2주 앞두었을 때 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은 선배가 제 차에 핸드폰을 놓고 갔더군요. 핸드폰을 찾을까봐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놓고 무심코 선배의 핸드폰을 보았는데요. 비밀번호로 잠겨 있더라고요. 그 비밀번호 잠금 화면을 본 순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 기억에 원래 잠금이 있는 핸드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잠금을 해놨는지 의심스러워진 거죠. 저희는 오래 만났었고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것도 서로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번호 몇 개를 쳐보니까 하나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친의 핸드폰을 열었는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이 어떤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애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2주 앞두고 있는 그 시점까지요.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보니 그 여자는 제 남친이 저와 결혼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친이 의도적으로 속인 거죠. 부들부들 떨면서 핸드폰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여자랑 실제로 만나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둘 사이는 참 다정해 보였고요. 그리고 자기야, 사랑해 등등 둘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께 연락을 받은 남친이 핸드폰을 찾으러 왔을 때 저는 그의 따귀를 때리면서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화면을 본 남친의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던 거야? 결혼해서도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려고 했니? 결혼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수가 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친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변명하는 내용은 이러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 남자들 그런 거 있어. 넌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 괜히 우울하고 내 자유는 이렇게 끝나나 싶고 그런 거. 그래서 친구들하고 나이트를 갔다가 만난 여잔데 그냥 가볍게 좀 만났던 거야. 그냥 잠깐 놀다가 이제 정리하려고 했어. 진지한 사이도 아니야. 웃기지 마. 우리는 끝이야. 저는 남친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집에 와서 부모님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결혼 2주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그런데 말은 헤어지자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해둔 것도 많은데 이제 와서 결혼을 취소하자니 후폭풍이 두려웠던 거죠. 파혼 딱지가 붙는 것도 싫고 주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요. 사실 살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또 이혼보다 파혼이 나은데도 어리석었던 그때의 저는 결국 제 무덤을 파고 만 거예요. 게다가 사이사이 남친도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고 눈물로 사죄하며 정말 싹싹 빌었고요. 그때 마음 먹고 그만두었어야 했지만 결국 그만두지 못하고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일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어찌저찌 결혼은 했지만 식장에 가서도 마음이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해버린 느낌이었죠. 다소 냉랭한 분위기로 신혼여행을 지내고 돌아와서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이미 한 결혼이고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건은 그냥 묻고 넘어가자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한 거죠. 남편과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니 남편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다시 한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 여자랑은 깨끗이 정리한 것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다시 받고 화해를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결혼 전 잠깐의 불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로 한 거죠. 다만 약속을 하나 걸었는데요.
앞으로는 핸드폰에 잠금을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내가 보고 싶을 땐 볼 수 있도록 하라고요. 남편도 군소리 없이 동의했죠. 그렇게 그 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한동안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후 임신도 하게 되었죠. 저희는 맞벌이를 했는데 남편의 벌이가 많이 적다 보니 제가 임신을 해도 일을 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임신한 지 3달째 되었을 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기 혹은 애가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며 절대적으로 누워만 있으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도 난리가 나시고 시어머니도 애 떨어진다고 난리가 나셔서 당장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남편이 점점 부르퉁해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수입이 턱없이 줄어드니 불안해진 것이었죠.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남편의 태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유산될까봐 잠시 쉬려는 건데 그렇게 못마땅할 일인가 싶었죠. 남편은 자꾸만 저를 찔러봤습니다. 자기야,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좀 슬슬 일해도 되지 않나? 라며 은근한 압박까지 넣으면서요. 병원에서는 가벼운 활동은 괜찮지만 일을 다니거나 무리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고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방 하나를 옷방 창고처럼 썼는데 싹 정리하고 아이 놀이방을 만들어주려고요. 그렇게 남편의 낡은 코트 몇 벌을 꺼내서 버리려는데 코트 주머니가 불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졌는데 뜬금없이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예전 핸드폰도 아니었고 최근까지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죠. 그걸 발견한 순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혼 2주 전에 남편이 딴짓하다가 걸린 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떨리는 손으로 그 세컨핸드 폰을 켜보았는데 저는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그 핸드폰으로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핸드폰은 제가 감시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놔둔 거고 바람 피우는 용도의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딴짓을 한다뇨. 진짜 미친 것 같았죠. 이 정도면 그냥 여자 밝히는 수준이 아니라 병인 겁니다. 지독한 배신감에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임신까지 한 아내를 두고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게다가 한번 걸려서 그렇게 빌어놓고 어떻게 또 이러는지, 심지어 충동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바람을 핀다니요. 남편이 죽도록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 전 사람들 눈이 무서워 파혼 생각을 못했던 저지만 그때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 이건 이혼해야 된다. 이 인간은 이 버릇 절대 못 고친다 싶었거든요. 무슨 정신이었는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나마도 정신을 부여잡고 떨리는 손으로 그 증거들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이것저것 뒤져보고 찍어놓고 난리를 쳤는데 어느 순간 하혈을 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유산되었어요. 남편의 바람, 아이의 유산, 그 모든 일이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분명 제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일단 수술을 해야 했어요. 수술하고 몸조리하고 집에 올 때까지 남편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이 안 좋고 임신 상태가 불안하더니 결국 유산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 때문이라고 생각 못하고요. 아이가 유산되었는데도 애 아빠로서 상심하는 모습이 없었기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참다가 집으로 태어나는 날 화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추궁하고 숨겨둔 핸드폰도 전부 봤다고 말했죠.
남편은 이번에도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어쩔 수가 없다고? 누가 당신 목에 칼 대고 바람피라고 협박이라도 했니? 핸드폰까지 하나 더 개통하면서 바람핀 주제에 어쩔 수가 없다고? 당신은 진짜 답이 없구나. 이번에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당장에 전화를 걸어 시댁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님은 유산하고 몸조리 해야 할 제가 오니 뭔 일이 있기는 있나 보다 짐작은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그동안 남편이 저질렀던 짓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 바람부터 시작해서 임신 중에도 다른 여자랑 놀아나면서 무려 핸드폰을 2개씩이나 갖고 다녔던 것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요. 제가 물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랑 같이 살았고 손주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같은 여자끼리 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겠나요. 아들을 나무라고 저한테 미안한 척이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평소에 쿨한 척, 깨인 척은 혼자 다 하시던 어머님인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오히려 저한테 버럭 고함을 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나한테 무슨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종현이가 솔직히 인물이 좀 잘났니? 남들이 배우하라고 할 정도야. 인물 워낙 좋다 보니 졸졸 쫓아다니는 여자도 많은 거지. 여자애들이 그렇게 들이대는데 마음 약한 종현이도 넘어간 거겠지. 또 너도 임신했다고 유난 떨면서 남편한테 소홀하게 구니까 종현이도 밖으로 눈 돌린 거 아니겠니? 오히려 네가 남편 마음 잘 붙들고 있어야지. 그것도 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어머님의 말에 벙쪄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저만 나무라시더군요. 톡 까놓고 내 자식에 비해 네가 인물도 떨어지고 직장 좀 낫다 싶은 거 말고는 별 볼 일 없잖아. 우리 종현이에 비해서. 그래도 내 자식이 좋다 하니 장가 보낸 거야. 어디서 고마운 줄 모르고 시어머니 앞에 남편 흉이나 잡으러 와. 네가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편 들지 네 편 들겠니? 그만 속 시끄럽게 하고 너네 집 가라. 듣기도 싫다.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받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몸살까지 앓았어요. 남편은 기어코 자기 엄마한테 그걸 다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냐며 도리어 큰 소리치고 쌀쌀맞게 구는 겁니다. 적반하장으로요. 게다가 상황이 그렇게 되니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형식적인 사과라도 했지만 나중에는 뭐 어쩌라고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지겹다, 꼬우면 이혼해라 는 반응이었어요. 이 남자랑 결혼한 것부터가 실수였고 어머님에게 찾아가 하소연하면 내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것도 저의 멍청한 실수였습니다. 아니, 그냥 이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실수였던 거죠.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휴직을 했던 회사에 복직을 했고 회사를 다니면서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놀라운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웬 여자 한 명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회사를 퇴근하는데 멀리서 저를 알아보더니 다가오더라고요.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는데 황당하게도 그 여자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상대였던 거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는데 그 여자는 당당한 표정과 말투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유부남이랑 바람핀 주제에 참 어이없게도 당당했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싶어서 일단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묻자 그 여자는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종현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왔어요. 와이프한테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려고요. 뜸들이지 말고 본론만 얘기해요. 이혼해주세요. 종현 오빠랑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애정 없는 결혼 생활하는 거 그쪽한테도 의미 없잖아요. 정현 오빠 말로는 어차피 그쪽도 이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질질 끌 필요 있나요? 물론 저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해도 피해자인 제가 결단을 내리고 하자는 게 맞죠. 어디 상간녀가 본처한테 이혼을 강요하나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 여자는 왜 저렇게 사나 싶은 겁니다. 나이도 어려 보이고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니 부족함 없이 큰 것 같은데 유부남이랑 만나고 그 유부남 대신 본처 만나서 이혼해달라니 어쩌니 말이나 전하고요. 꽤나 당당한 척했지만 그 꼬라지 자체가 어이없고 웃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가 제 발길을 잡는 말을 하더군요. 종현 오빠 어머님도 저희 사이 다 알고 계세요. 어머님 역시 종현 오빠가 얼른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길 바라시고요. 직접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건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둘째치고 오히려 어머님이 이혼하고 재혼하길 바란다뇨. 그때 찾아간 저에게 심한 말을 했고 저도 상처받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너네 일이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알아서 하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상간녀와 연락까지 주고받는 사이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랑 이혼하고 상간녀와 재혼하길 바라는 거였어요. 저보다 이 상간녀가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남편보다 어머님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어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딱히 반대하는 결혼도 아니었고 저를 싫어하지도 않으셨으면서 뒤에서는 이렇게까지 한다뇨. 그 이후 정신을 차린 저는 이혼을 좀 더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남편에게 친절하게 굴면서 술을 잔뜩 먹였어요. 비록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지만 제가 평소와 달리 잘해주니까 기분은 좋은지 술을 곧잘 받아먹더라고요. 그렇게 만취한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남편은 이미 들킨 후기 때문에 세컨폰은 쓰지도 않고 원래 쓰던 핸드폰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카톡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빠 와이프만 이혼해서 순순히 나가주면 우리 바로 결혼식 올릴 수 있어. 내가 부모님한테는 잘 얘기해 놨으니까.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오빠 입 조심해야 돼. 오빠 재혼인 거 엄마 아빠 모르시니까. 걸리면 나 진짜 죽어. 우리 아빠 정치계 입문하려고 준비하는 거 알지? 잘 알지. 준비 많이 하고 계시잖아. 비밀로 해야 돼. 걸리면 결혼이고 뭐고 나 진짜 머리 밀리고 쫓겨날 수도 있어. 나중에 임신이라도 하면 그때 솔직하게 다 얘기하자. 그땐 이해해 주실 거야. 맞아.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로 유추해보니 그 여자는 집이 꽤 잘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는 듯 했고 돈이 꽤 많은 듯 했는데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 보니 정상적인 사업체 같지는 않고 좀 어둠의 세계 쪽인 것 같기도 했어요. 상간녀 아버지는 과거 세탁을 하고 싶은 건지 정치계 쪽으로도 입문하고 싶어하는 뉘앙스의 말도 많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알겠더군요. 남편은 상간녀 쪽이 돈 좀 있는 것 같으니 그거에 빌붙으려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제 연봉이 괜찮은 걸 보고 바로 결혼하자 했던 것처럼요. 와, 이 인간 진짜 천상 제비 새끼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도 그에 동조하는 거고요. 그 여자는 제가 위자료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라고 대신 뒤탈 없이 하게 하라고 위자료는 자기가 마련해 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몇 천만 원 위자료도 턱턱 대신 내줄 만큼 재력 가면서 유부남 좋아서 쩔쩔 매는구나 싶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일단 증거를 전부 수집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그 여자의 말처럼 저한테 위자료를 넉넉히 준다며 이혼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상간소송은 절대 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꽤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 입막은 비용이죠. 그 여자가 대신 내주는. 저는 좋다고 추가적인 상간소송은 절대 없이 이혼하겠다고 했고 그 돈은 받았어요.
그리고 협의이혼하기로 했죠. 조정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그 여자와의 결혼 준비도 바로 시작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신속한 이혼이 되었고 그 남편과 그 여자의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따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기다리며 복수극을 준비했죠. 저는 남편에게 돈도 받았으니 약속대로 상간소송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저에게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소송 없이 직접 다이렉트로 알려줄 생각이었거든요. 대망의 결혼식 날 결혼식에 몰래 갔었죠. 그리고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끔찍한 순간으로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상간녀의 아버지가 지역에서 꽤나 힘 좀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하객도 엄청나더라고요. 곧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양쪽 부모님이 화촉점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이 늠름한 척하며 입장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잠시 후 상간녀가 그의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입장하며 두 사람이 나란히 섰을 때였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때였습니다. 저는 달려나가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서 전단지를 확 공중에 뿌렸습니다. 전단지에는 전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카톡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와이프만 없으면 바로 결혼할 수 있어. 우리 아빠가 정치계 입문 준비 중이니 오빠 재혼인 건 절대 비밀로 해야 해. 같은 내용들이었죠.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내치기 위해 상간녀와 작당했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단지가 퍼지면서 아수라장이 되었고 식장은 순식간에 수근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읽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단상 위에 두 사람을 쳐다보았죠.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며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를 덮고 식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김종영과 얼마 전 이혼한 전처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했는데도 장내는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상간녀는 저를 보며 직원들은 뭐하냐고 쫓아내라고 소리를 질렀고 전 남편은 벙쪄서 보고 있더라고요. 전씨 모두 난리를 쳤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습관적인 불륜을 저질렀고 시어머니는 그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저 신부 한예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위자료도 내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저 뻔뻔한 인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상간녀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가정 있는 유부남과 바람 피우고 돈으로 입마금한 결혼이 결코 행복할 순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웨딩홀 직원들이 달려와 저를 제지했고 저는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했으니까요. 식장을 빠져나오는 제 등 뒤로 온갖 소리들이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상간녀의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 상간녀 쪽 어머니가 땅을 치고 우는 소리, 하객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는 소리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전 남편의 공허한 비명까지도요.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미리 시동을 걸어둔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속은 후련했습니다. 뒷감당은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 해야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결혼식이 파토나고 얼마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 시모였는데 악을 쓰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니? 미치려면 곱게 혼자 미칠 것이지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놨어. 너 때문에.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니?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망쳤다뇨. 어머님 아들이 다 자초한 일입니다. 시끄러워. 걔네 아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자기 개망신 줬다고 우리 아들 사람 시켜서 반쯤 죽여놨다고. 콧뼈는 다 부러지고 갈비뼈도 금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너 어쩔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녀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원망 섞인 절규 속에서 저는 제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의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돈도 다 받았다면서 왜 약속을 어겨? 왜? 엄밀히 말하면 상가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제가 소송했나요? 조용히 이혼해줬잖아요. 이건 별도의 일이죠. 뭐가 어째?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런 짓 하게 괴물 버튼 누르게 만든 건 어머님이고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라고 그런 짓 버리고 싶었겠나요? 그러게 아들 좀 잘 키우지 그러셨어요. 오냐오냐 하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매라도 들면서 똑바로 키우지 그러셨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여자 등이나 처먹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쪽 여자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서 반 송장됐다고요? 언젠가는 그렇게 됐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평생을 그딴 식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너무 늦게 일어난 일이죠. 뭐가 어째? 아들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고 김종현 본인이에요. 원망하려면 어머님 아들을 원망하고 반성하려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전 시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송장이 되었다는 김종현의 처지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들과 엮일 뻔했는지, 그리고 제 전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요. 사실 이를 저지르면서 후폭풍이 두렵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전 남편에게서는 그 이후로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락할 상황도 용기도 없었겠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도 시간이 좀 지난 일이 되었고 지금은 다 잊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저는 다시 제 일에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썸 타는 남자도 생겼는데 그렇다곤 해도 2번 결혼까진 굳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그저 좋은 사람과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즐기면서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